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이 불가능한 반쪽 승리를 거둔 아베 일본 총리가 한국이 국가 간의 약속을 깼다며 한일 갈등의 책임을 한국에 돌렸습니다. 청와대는 최소한의 선을 지키라고 반발했습니다. 국회 외통위가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 항해는 대일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남은 건 본회의인데 여야 지도부는 오늘도 의사 일정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강원도 삼척에서 16명이 탄 승합차가 전복돼 4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고랭지 채소 작업을 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이었는데 외국인 노동자 3명은 사고 이후 종족을 감췄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석방됐습니다. 법원은 양 전 원장의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보석금 3억 원을 내라는 등의 조건을 달았습니다. 드론이나 전동 킥보드 폭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과충전 방지 장치 때문인데 조사 결과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배터리는 아예 이런 장치가 없었습니다. MBN이 고발합니다. 중국 사천 요리인 마라탕이 최근 인기를 끄는 가운데 보건당국의 위생 점검 결과 마라탕 전문 식당과 원재료 업체 등 절반이 위생 불량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 등 연립 여당이 어제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과반을 차지했지만 개헌 발의가 가능한 의석수를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죠. 절반의 승리인 셈입니다. 그럼에도 아베 총리는 일부 야당을 설득해 개헌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을 포함한 연립 여당의 과반 달성을 이끈 아베 총리는 국정 운영에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6回連続国政選挙において国民の皆様から自民党への強い支持をいただくことができました。本当に身の引き締まる思いであります。 아베 총리의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 여당은 전체 245석 가운데 과반이 넘는 141석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목표로 삼은 개헌 발의선, 즉 전체 의석의 3분의 2 확보 시도는 좌절됐습니다. 유신회와 여당계 무소속 의원을 합해도 개헌 발의선인 164석에 3석이 모자랍니다. 자위대를 전쟁할 수 있는 군대로 바꾸려는 개헌 동력 확보에는 실패한 건데 아베 총리는 포기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国民民主党の方々の中にはですね、憲法改正についてやっぱり議論すべきだと考えている方々たくさんいらっしゃると私は思っていますので、そうした皆さんともですね、積極的な議論を展開をしていくべきなんだろうと。 개헌의 우호적인 또 다른 세력을 끌어들여 목표로 하는 2020년 개헌 달성에 총력을 쏟겠다는 겁니다. 이는 2021년 9월 임기가 끝나는 아베 총리가 필생의 과업으로 밝혀온 개헌을 임기 내에 완수하겠다는 뜻으로 앞으로 치열한 야당 포섭전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선거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일 갈등의 책임을 다시 한번 한국에 돌렸습니다. 청와대는 미래 협력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선은 지키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아베 총리는 한일 관계의 최대 문제가 국가 간 약속 준수 여부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제징용 문제를 놓고 한국이 먼저 신뢰를 깼다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日韓請求権協定に違反する行為を韓国が一方的に行い、国交正常化の基礎となった国際条約を守っていない。 위안부 합의도 한국이 일방적으로 국제 약속을 깼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보복 조치는 전략물자와 기술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국제협의체인 바세나르 체제를 바탕으로 이뤄진 거라며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못 믿을 나라인 탓에 수출 관리에 나섰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참의원 선거가 끝난 직후엔 한국이 제대로 된 답변을 갖고 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한국 정부가 그동안 제대로 된 답변을 안 했다는 얘기냐며 반발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그동안 강제징용 문제나 대법원 판결을 설명하며 외교적으로 노력해왔다며 미래 협력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선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참의원 선거 이후 한일 갈등이 누그러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아베 총리의 강경한 태도에 대치는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이런 가운데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내일 한국에 옵니다.
미국이 추진하는 호르무즈 파병을 공식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은 이미 역할을 하고 싶다며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일본답죠. 백길종 기자입니다. 일본 일정을 소화 중인 볼턴 보좌관이 내일 한국에 도착합니다. 볼턴 보좌관은 1박 2일 동안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국방 외교 주요 인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관심은 수출 규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더는 커지지 않도록 하는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쏠립니다. 미국이 추진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민간 선박을 보호하는 동맹국 감시단 결성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선제적 파병 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우리 정부는 유보적입니다. 양국 간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반면 아베 일본 총리는 호르무즈 해협이 조용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싶다며 미국 측 의견에 발빠르게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갈등 국면에 양국이 파병 카드를 어떻게 활용할지 관심인 가운데 한일 정상이 신경전을 벌였던 일화도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평창 올림픽 직전 정상회담에서 한미 군사훈련 연기에 불만을 드러내자 문재인 대통령이 불쾌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한일 갈등은 아베 총리의 공감 능력 부족 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5번째 대일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일본에 피해가 갈 것 같은 직접 경고가 아닌 우리 자체의 혁신 창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산업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황정 기자입니다.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가전과 전자, 반도체, 그리고 조선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 우위를 우리나라가 하나씩 극복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를 이겨내려면 부품 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술 패권이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신기술의 혁신 창업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상반기 벤처 투자액이 최고치인 1조 9천억 원을 기록하는 등 제2의 벤처붐이 현실화되는 것은 희망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일본 여행 취소 분위기를 고려한 듯 국내 관광을 더욱 활성화하자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관광 수지 적자가 132억 불에 달했습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국내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에 맞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부품이나 소재를 국산화하는 기업에는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내일 스위스에서 열리는 WTO 회의에 일본보다 급이 높은 산업통상자원부 실장을 파견하고 일본 정부에는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황지현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한 건 참의원 선거용이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선거엔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을 만나봤더니 이번 사안에 별 관심도 없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일본 자민련이 개헌 가능 의석 확보엔 실패하면서 아베 정부의 수출 규제 등 한국 때리기 카드의 선거 효과가 기대 이하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애초에 일본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有識性能が安倍政府の支持率に役立つと思いますか？思わない？関係ない？関係ない。有識性の問題にと思いますか？わからないです。 실제 선거 전 NHK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생 경제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수출 규제 등 외교 안보 문제를 선택한 비율은 8%에 그쳤습니다. 우익 보수층 결집 효과가 일부 있었을 거란 평가도 있지만 애초에 선거용이 아니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일본 사람들이 외교 문제는 여기에 표를 던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보수 우익을 결집시켜서 그 개헌 정국을 이뤄가지고 몰고 가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나온 거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한 일본 대중의 무관심이 표심을 통해 나타나면서 아베 정부의 한국 때리기가 계속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대학생들이 부산 일본 영사관 안팎에서 동시에 시위를 하다가 연행됐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고요? 신분증을 내고 출입증을 받아 영사관 안에 당당하게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박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 부산 지역 30여 개 시민사회 단체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영사관 안에서도 누군가 구호를 따라 외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반발한 대학생 6명이 영사관에 미리 들어가 있다가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곧바로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한 명씩 끌어냈습니다.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은 경찰서 앞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연행자를 석방하라! 연행자를 석방하라! 아베에게 사죄하라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당하게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잘못한 것이었고 이들 6명은 영사관에 신분증을 대고 출입증을 받아 도서관에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영사관 담장에 일본 규탄 현수막을 내걸려고 했습니다. 지금 준수를 안 하고 있거든요. 구호만 외치고 있습니다. 일본 내가 사죄하라. 경찰은 연행 과정에 경찰차를 발로 차고 진압을 방해한 시민 한 명을 추가로 체포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영사관 진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연일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죽창가를 시작으로 거의 매일 SNS에 이미 40여 건의 관련 게시물을 올렸거든요. 하지만 여당 내에서조차 민정수석으로서는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도현 기자입니다.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한 조국 민정수석이 책 한 권을 들고 들어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일본 회의의 정체, 교도통신 서울특파원을 지낸 일본 기자가 쓴 책으로 아베 정부의 역사 왜곡과 우경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조 수석은 의도적으로 청와대 공식 회의에 이 책을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조 수석은 SNS에서도 대법원 판결을 비방 매도하는 건 표현의 자유일진 몰라도 무도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수석 행보를 두고 야당은 민정수석의 역할이냐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청와대와 생각이 조금이라도 다르면은 죄다 친일파라고 딱지를 붙이는 게 이게 옳은 태도입니까? 내 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사고로 무엇을 획책하려고 하는 것인지 저희가 의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아직 조국 지키기 기류가 강합니다. 법조인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거나 국가에 책임 있는 분들이 말해야 할 때라며 옹호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선 공직자로서 갈등을 심화시키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손학규 대표 퇴진 문제를 놓고 또다시 극심한 내홍에 휩싸였습니다. 당 정상화를 위해 출범시켰던 혁신위원회가 흔들리면서 갈등이 폭발한 건데 몸싸움에 단식 중이던 혁신위원은 병원으로 실려갔고 결국 오신환 원내대표는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유승민, 이혜훈 의원이 손학규 대표 퇴진을 요구하며 혁신위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폭로가 나온 이후 처음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 손 대표가 중대한 당원 당규 위반이라며 진상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엄포를 놓자 바른정당계의 의원들이 강력 반발했습니다. 당의 진상조사 절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건 인간의 도리가 아닙니다. 단식을 열흘 넘게 지속하고 있는 젊은 혁신위원들에게 양측 공방은 비공개 회의에서도 계속됐고 당 혁신을 요구하며 11일째 단식 농성 중이던 권성주 혁신위원이 손 대표를 막아서면서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꼴복 건달들도 이렇게 정치 안 합니다. 강지훈 의원, 이게 손학규 정치입니까 정말? 이 과정에서 권 혁신위원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고
함께 항의하던 오신환 원내대표는 끝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선배 정치인으로서 힘이 돼주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바른미래당 계파 갈등이 물리적 충돌까지 동반한 막장으로 치달으면서 이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KT 부정 채용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초 제대로 딸이 취업을 한 거라고 주장했던 김 의원이 결국 뇌물로 딸을 취업시킨 거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건데 김 의원은 검찰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딸의 KT 부정 채용 의혹을 부인하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반기 대졸 신입산 최종 결과해가지고 합격 통지서까지 이렇게 본인은 지금도 이걸 보관하고 있습니다. 7개월 동안 수사를 해온 검찰은 김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2년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여당 간사였던 김 의원이 당시 이석채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막아준 것을 딸 부정 채용의 대가로 봤습니다. 다만 검찰은 김 의원의 업무방해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김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며 검찰이 수사 도중 자신의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며 피의 사실 공표죄로 검찰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드루킹 특검 정치 보복과 내년도 총선을 겨냥한 정치 공학적인 계략에 의한 기소로밖에 달리 볼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대 교수와 부장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 결과 압도적 다수가 기소 의견을 냈다며 무리한 기소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결과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강원도 삼척에서 승합차가 전복돼 4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고랭지 채소 작업을 하러 새벽 일찍 홍성에서 먼 길을 올랐다 참변을 당한 겁니다. 외국인 노동자 3명은 분명 다쳤을 텐데도 불법 체류자였는지 종족을 감췄습니다. 먼저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비가 심한 강원도 삼척의 한 지방도입니다. 옹벽에 차량이 심하게 충돌한 흔적이 남아있고 도로에는 파편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16명이 탑승한 승합차 한 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뒤집혔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에는 이렇게 차량 뒷바퀴가 떨어져 나가 있고 뒷차석까지 나뒹굴고 있어 처참했던 당시 상황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60대 여성 운전자 등 4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외국인 노동자 9명 중 3명은 종적을 감췄습니다. 탑승자들은 새벽 일찍 충남 홍성에서 출발해 삼척으로 쪽파 파종 작업을 하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승합차가 내리막 급경사 구간에서 제동을 하지 못해 길 옆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언덕길이라 아마 제동장치에 문제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차량 감식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그런데 사고를 낸 운전자는 10년 전에도 충남 홍성에서 큰 사고를 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차 종도, 탑승 인원 수까지도 똑같았습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10년 전 사고와 판박이었던 건데 부서진 가드레일만 기준 이하, 무등급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사고가 커지진 않았을 겁니다. 이어서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처참하게 부서진 승합차. 사고차 운전자는 놀랍게도 10년 전에도 대형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숨진 운전자는 지난 2009년 충남 홍성에서 같은 차종을 몰다 굴착기를 들이받아 5명의 사망자와 11명의 부상자를 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사고와 탑승자 수가 16명으로 같습니다. 인적사항이 확인이 되고 그때 당시 사고하고 저희가 이제 비교해서 이제 저희가 확인이 된 거예요.
숨진 운전자는 지난 사고 당시에는 상처를 입고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도 운전자는 이번처럼 채소 재배를 위해 노인들을 태우고 가던 길이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대낮에 여관에서 다른 투숙객을 흉기로 찌른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에어컨이 없는 작은 방. 여름이라 더워 방문을 많이들 열어놓고 있었는데 자기 방에 있던 돈을 훔쳐갔다고 의심해 시비가 붙었다가 일이 커진 겁니다. 손하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순찰차가 중앙선을 넘어 황급히 출동합니다.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어디론가 분주히 움직이고 조금 뒤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끌려갑니다. 서울의 한 여관에 장기 투숙하던 60살 강모 씨가 같은 층에 머물던 67살 김모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는 범행 현장인 이곳 여관에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른쪽 턱을 크게 다친 피해자는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나도 뭘 몰랐단 말이에요. 완전히 계획적이지 뭡니까. 내가 꼼짝 못하고 사는 거예요. 피의자 강 씨는 과도를 몰래 들고 문이 열려있던 피해자 김 씨의 방으로 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폭염 속에 방마다 문을 열어놨는데 방에 있던 현금 수십만 원이 사라지자 피해자 김 씨를 의심한 겁니다. 복도에 이렇게 섰고 내가 내 돈 훔쳐갔잖아. 이럴까 싶어서 내놔라 이렇게 사가지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던져버렸지.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한 강 씨와 피해자 김 씨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MBN 뉴스 손하늘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이 최근 현 남편과의 대질 조사에 참석해 웃음을 보였다고 전해졌죠. 현 남편은 그 모습을 잊을 수 없다고. 고유정이 변호를 맡았다가 그만뒀다는 변호사들은 아들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를 그대로 맡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제주교도소에서 고유정과 고유정의 현 남편의 대질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고유정 측과 현 남편 측이 나란히 앉은 채 칸막이가 설치된 상태였습니다. 현 남편은 경찰이 칸막이를 치고 서로 대화도 나누지 못하게 했다며 변호사를 보며 웃고 있던 고유정의 모습이 잊히질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통상적인 경우에 비춰볼 때는 이례적이기는 하죠. 칸막이를 하는 조건으로 조사에 참여하겠느냐. 그래서 피의자가 오케이라고 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고. 경찰은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부실 수사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펜션 내부를 청소하겠다는 펜션 주인의 요청을 받아들였는데 이로 인해 사건 현장이 훼손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 측은 경찰청 본청에서 보낸 진상조사팀장이 제주경찰에서 근무했다는 점 등을 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경찰 스스로 좀 논란을 자초한 게 아닌가. 공정성에 의심이 가면 안 되거든요. 세심하게 고려해서 진상조사단을 꾸려야 되지 않나. 경찰은 모레 고유정의 현 남편을 청주로 불러 현 남편 아들의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헛간에 버려진 신생아의 진짜 엄마는 누구일까요? 엄마를 자청하고 나선 여성은 친모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10대 딸의 아이라고 한 말도 거짓이었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간호사가 갓 태어난 신생아를 안고 병원 응급실로 급히 뛰어갑니다. 경남 밀양의 한 흙간에서 태어나자마자 버려졌는데 주민이 신고해 긴급 구송됐습니다. 무슨 거지를 하러 그냥 개받는데 그냥 눈물도 나고 눈. 경찰 수사 시작 나흘 만에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는 한 40대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불륜으로 낳은 아이라며 눈물로 호소하자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국가수의 DNA 검사를 의뢰한 결과 친모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법행을 했을 것 같아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10대 딸도 임신하지 않았는데 이 여성은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기가 지금 이 사건의 중심에 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타인을 조정하려는 그런 욕구가 충족되는 그런 상황을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는가. 경찰은 수사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CCTV와 탐문 수사 확대로 친모 찾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피의자의 말만 듣고 초동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비난은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사람이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봉변을 당했습니다. 도와주러 간 사람에게 주객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에 목검까지 휘두른 겁니다. 박호근 기자입니다. 일행이 눈을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습니다. 현장은 아수라장 그 자체였습니다. 잠깐. 목검까지 집어들더니 소방대원에게 휘두르려 합니다. 소방대원은 좋게 상황을 수습하려 합니다. 도와주러 왔는 사람한테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몇 초 뒤 취객 한 명은 소방대원들에게 발길질을 합니다. 이번엔 만취 상태로 대학병원에 실려온 취객입니다. 소방대원의 뺨을 냅다 때립니다. 또 다른 취객은 구급차 안에서 소방대원에게 주먹을 날리고 발길질을 합니다.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3년간 28차례에 걸쳐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호근입니다. 송중기, 송혜교 부부가 결혼 21개월 만에 남남이 됐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 없이 이혼에 필요한 법적 절차가 모두 다 마무리됐습니다. 이건영 기자입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이혼 조정 절차는 5분도 걸리지 않아 끝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중기, 송혜교 씨 모두 불참했고 양측이 보낸 대리인이 합의문을 검토해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완전히 두 사람이 갈라섰습니다. 지난달 26일 송중기 씨가 송혜교 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26일 만입니다. 이혼 조정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으로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재판 없이 바로 이혼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 모두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짧은 시간 내에 조정 절차가 끝난 점으로 미뤄볼 때 사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송혜교 씨 소속사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따로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혼 결정을 먼저 공개한 송중기 씨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양육권은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결혼 생활이 짧았기 때문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없어서 상호 재산 분할 청구를 하지 않았고 2016년 드라마에서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이듬해 10월 정식 부부가 되며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끌었지만 21개월 만에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MBN 뉴스 이건열입니다. 드론이나 전동 킥보드에 배터리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과충전 방지 회로가 없는 제품이 대부분이거든요. 사용 중인 제품이 있다면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김효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구실 집기가 새카맣게 타버렸습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충전하다가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한 가정집에서는 충전 중이던 전동 킥보드에 흰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화염에 휩싸입니다. 역시 배터리가 문제였습니다. 파열된 부분을 통해서 분해가스가 분출되고 그로 인해서 발생한 스파크 등에 의해서 폭열이 발생해서 화재가 지난 3년간 드론과 킥보드의 배터리 화재는 23건이나 됩니다. 전동 킥보드나 드론 등에 사용되고 있는 이 리튬 폴리머 배터리로 실험해보겠습니다. 과충전 방지 회로가 제거된 배터리에 전격 전압보다 2배 이상 높은 전압을 흘려보냈습니다. 10여 분 만에 부풀어 오르더니 시뻘건 불꽃을 내뿜으며 폭발합니다. 리튬 배터리를 지급하는 한 전자상가를 찾았습니다. 한쪽에는 부풀어 오른 불량 배터리로 가득합니다. 안전 인증 표시가 없는 중국산 배터리가 대부분입니다. 인증이 안 된 저가형 배터리는 해외 직구로도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보호회로가 없는 게 많아요. 보호회로가 또 저가형, 싼 거를 쓰면 아무래도 불안정하잖아요. 과충전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보호회로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그 제품은 KC 인증을 받은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는 게 맞고요. 유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체계적인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여럿이 쓰라고 놔둔 물건, 예를 들어 공용 화장실 두루마리 휴지나 카페에 비치된 빨대, 냅킨 같은 건 몇 개씩 들고 나와도 그럴 수 있다고 보는 분들 많죠. 그런데 사소하다고 얕보면 안 됩니다. 다 절도에 해당합니다. 심하면 건조물 침입죄에 업무 방해죄까지 되죠.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생생로 조경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커피숍 로고가 찍힌 공용 머그컵, 비행기에서 나눠주는 담요나 호텔 타월, 공용 화장실 두루마리 휴지, 카페에 있는 사각 냅킨이나 빨대처럼 아무나 편하게 쓰라고 놔둔 물건들. 슬쩍 챙기는 거 별 문제 없겠다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일회용 포크나 이런 거 집에서 쓴다고 4-5개씩 가져가시고. 지금까지 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서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이 경우에 모두 절도죄에 해당됩니다. 보통 들켰다 해도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죠. 하지만 주인이 마음먹고 신고하면 처벌을 피해가기는 힘듭니다. 이 절도한 물건의 객관적인 가치를 고려해서 6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 벌금 안에서 형량이 정해지는데 실제로 뭇가지를 뭉텅이로 가져갔다가 이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판례도 있습니다. 꼭 경제적으로 어떤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만 절도죄로 처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주관적인 가치를 침해했다고 보면 절도죄로 이렇게 처벌이 됩니다. 물론 훈방 조치되거나 소액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겠지만 일단 절도죄라는 낙인이 씌워질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 가중처벌이 될 수 있고 이 경우에 따라서 업무 방해죄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당초 물건을 가져갈 목적으로 공용 화장실이나 카페, 호텔 등에 들어간 고의성이 밝혀지면 이 절도죄에 건조물 침입죄까지 추가로 성립돼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견물생심, 작은 것 하나 슬쩍했다가 이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점 이참에 새겨둬야겠습니다. 생생로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구속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아 조건이 붙는 보석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았는데 양 전 원장은 보석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옅은 미소를 지으며 구치소문을 빠져나오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금 한참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신병관계가 어떻게 됐든 제가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고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나가겠습니다. 지난 1월 24일 구속된 이후 179일 만에 법원이 직권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대신 법원은 보증금 3억과 함께 경기 성남시 자택으로 주거지를 제한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또 사건 관련자들과 직접은 물론 제3자를 통해서라도 접촉하거나 연락을 해선 안 된다는 조건도 덧붙였습니다. 양 전 원장 측은 20일만 지나면 구속 만기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되는 만큼 조건이 따라붙는 보석은 거부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재판 중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비하면 상당히 완화된 보석 조건을 고려해 최종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 전 대통령과 달리 외출은 물론 법원 허가만 맡으면 여행이나 출국도 가능하고 통신과 접견에 대한 감시 규정도 없습니다.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양 전 원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올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 전 원장은 내일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투쟁, 승리, 쟁취, 결사항전. 과거 일제에 항거하거나 학생운동 시절 많이들 외치던 말이죠. 이젠 시대가 바뀌어 이런 구호도 사라졌나 했는데 아직 쓰는 곳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이죠. 물론 이런 구호를 쓴다는 건 아직 노조가 원하는 만큼 노동 환경이 바뀌지 않았고 그로 인한 노사 갈등도 여전하다는 뜻일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현대중공업 노조처럼 임금단체 협상을 일방적으로 보이콧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노사 간 성실 교섭을 권유하는 행정지도까지 무시하며 바로 파업을 하겠다는 건 좀처럼 이해하기 힘듭니다.
노조가 원하는 건 기본급을 지난해보다 12만 원 올리고 그것의 250%를 성과금으로 지급해달라는 것.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6,500만 원이 넘고 기업은 지난해 3천억 원이 넘는 영업 적자를 기록했는데도 말입니다. 거기다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해 이들의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합니다. 하청업체 직원들의 임금도 25% 인상하고 학자금과 유급 휴가도 보장하는 등 원청 직원들 수준으로 말이죠. 140여 개, 14,000명의 근로자가 있는 하청업체는 엄연히 경영자가 다 따로 있는데도 말입니다. 원청, 하청 구분 없이 동등한 대우를 원하는 순수한 의도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청 근로자들에게도 조합원 가입 자격을 준다면 생각은 좀 달라집니다. 가입비를 내는 조합원이 는다는 건 결국 노조의 규모를 더 키우겠다는 뜻이니까요. 지난 5년간 현대중공업이 수주한 해양 플랜트 공사는 단 한 건. 올 상반기 수주 물량도 목표의 20%밖에 안 돼 작업장 11개 중 4개를 그냥 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야 어떻게 되건 말건 노조 힘만 키우면 된다는 건 설마 아니겠죠. 지난 5월 대우조선해양과 합병을 결정하는 주주총회를 방해한 혐의로 노조가 사측에 1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엄연한 불법이라는 건데 투쟁과 항전의 결과가 불법이라면 그 정당성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식상하지만 이 말밖에 생각나질 않습니다. 과거 나라를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결사항전했던 이들은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노조가 투쟁하고 항전하는 그 상대, 그 회사가 있어야 내가 있다는 생각 한 번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저점이었습니다. 중국 사천 요리인 마라탕이 인기를 끌다 보니 요즘 전문 식당이 많이 생겨났죠. 보건당국이 점검해본 결과 위생 상태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수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시내 마라 전문 식당입니다. 주방에 들어가 보니 딱딱하게 굳은 기름때가 가스레인지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씻지 않은 얼룩덜룩한 도마, 튀김 찌꺼기가 묻은 화구는 보기만 해도 비위가 상합니다. 또 다른 식당은 손님에게 나갈 마라탕 위로 새까매진 환풍기가 돌아갑니다. 청소가 지금 한 지가 좀 됐나 봐요. 이번 점검이 이뤄진 마라요리 전문점은 모두 49곳인데 적발된 곳은 23곳으로 절반에 이릅니다. 마라요리 식자재 업체도 대거 적발됐습니다.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불결한 환경에서 건두부를 만들거나 유통기한을 속이고 샤브샤브 소스 등을 공급했는데 불시 점검을 한 14곳 모두 위생불량이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마라요리가 인기를 끌며 전문 식당이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보건당국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한 인터넷 은행이 예금 상품을 내놓았는데 100억 원어치가 무려 1초 만에 완판됐습니다. 예금 금리가 연 5%로 시중은행보다 몇 배가 높자 고객이 순식간에 몰린 건데 1초 만에 동이 났다는 소식에 일부 고객들은 생색만 낸 거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엄혜린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한 인터넷 은행의 예금 가입 화면입니다. 판매가 마감됐다는 문구와 함께 더 이상 접속조차 안 됩니다. 특별 이벤트로 연 5% 금리의 예금 상품을 내놓자 고객들이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인데 시작과 동시에 1초 만에 100억 원어치가 동났습니다. 일부 고객들은 은행이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생색만 냈다며 분노를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눕다라고 하면 길거 솔깃해져요. 그러면 그걸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점시간 이용해서라도. 앞서 한 저축은행이 내놓은 연 10% 적금 상품이 2시간 만에 매진되는가 하면 증권사의 5%짜리 발행어음에도 관심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고금리 특판 상품에 돈이 몰리는 건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1%대로 낮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난주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 예금금리는 더 낮아질 예정이어서 초저금리 시대에 고금리 특판 상품의 인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엄혜림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 하지만 그 이면엔 버려지거나 잃어버리는 동물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12만 마리가 길에서 구조됐는데 말이 구조지 사실 임시 보호되는 겁니다. 10마리당 3마리도 새 주인을 만나지 못하거든요. 10마리 중 2마리는 보수해서 안락사로 생을 마감합니다.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건 취미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만기가 되면 납입금을 100% 돌려준다는 말에 상조 상품 가입한 분들 많죠. 하지만 만기가 된 이후 곧바로 주는 게 아니라 최대 1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꼼수인 거죠. 박인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국내 한 상조업계의 홍보 영상입니다. 만기 완납 후 해지 시 납입금 100%를 돌려드립니다. 하지만 만기가 됐는데도 납입금을 곧바로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입 당시에는 분명히 만기 시에 전액 가입을 끝나면 분명히 전액을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막상 환급 요청을 하니까 그때서야 1년 후에 환급을 하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만기 후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이 지나야만 납입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 늘고 있다며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일부 상품은 만기를 무려 390개월, 즉 32년 6개월로 잡아놓고도 1년이 지나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길다 보니 중도에 폐업해 4만여 명의 가입자들이 114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상조 상품에 가전제품을 기업하는 결합상품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전제품 납입금은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조회사가 만기 전에 폐업하면 상조 납입금의 절반밖에 보상받지 못하며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가입자들은 보상은커녕 남은 가전제품의 잔해까지 한꺼번에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과도한 만기 환급금 약정을 내세우는 업체에 대해 유사 수신 행위가 드러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인태입니다. 정보통신 강국이라는 우리나라. 하지만 국내 빅데이터 활용률은 63개 나라 가운데 31위에 머물 만큼 빅데이터 활용이 저조합니다. 이번에 데이터를 사고 파는 거래소가 출범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 패션 데이터를 얻어 코디네이터 관련 패션 플랫폼 사업을 추진 중인 한 업체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다 보니까 데이터의 질이나 양적인 부분에서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는 그런 유용한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좀 패션에 좀 특화된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데이터를 얻은 이 업체와 달리 대부분은 데이터를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미국, 중국과 달리 데이터를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각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거래되는 가치가 1조 원이 넘는다고 하고요. 정부는 빅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사업 공모를 거쳐 유통소비, 통신 등 10개 플랫폼과 72개 빅데이터 센터를 최종 선정해 데이터 경제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플랫폼과 센터는 2021년까지 5,100여 종의 신규 데이터를 공급해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21세기의 원유를 우리가 데이터라고 그럽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의 시대에 데이터 전쟁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특히 유통 소비 플랫폼을 구축하는 매일방송은 융합 데이터 기반 창업 컨설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폐업률 14%에 10%를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상권별 생활 소비재 구매 정보, 지역별 온라인 상품 구매 정보, 그리고 인구 특성별 소비 특성에 대해서 분석이 가능해지고 이걸 비즈니스에 활용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데이터 생태계를 혁신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과 센터가 데이터 경제의 지렛대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개봉 53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칸 영화제 수상작은 흥행에 실패한다는 징크스를 깬 겁니다.
조유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1,000만 관객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영화로는 역대 19번째, 외화까지 포함하면 26번째로 1,000만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기생충은 자본주의 사회의 계층 간 대비를 해악과 풍자로 풀어낸 점이 관객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재미만 있다가 마지막에는 좀 반전 있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몰입감 있게 아주 꽉 찼던 영화 같았어요. 특히 칸 영화제에서 수상하면 흥행에는 실패한다는 징크스를 극복한 첫 사례가 됐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사회에 대한 풍자를 하는 것인데 관객이 그걸 보면서 공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 안에 장르적인 쾌감까지도 함께 집어넣기 때문에 기생충은 유럽과 남미 등 200개국 이상에 판매되며 한국 영화 최다 판매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칸이 인정한 작품성에 1,000만 관객 흥행성, 해외 스크린 확장성까지 3마리 토끼를 잡은 기생충의 성적표는 100년을 맞은 한국 영화사에 의미 있는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MBN 뉴스 조일호입니다. 올해 프로야구 올스타전은 역대급이란 찬사를 받았습니다. 최근 수준 이하의 경기가 속출하면서 관중의 외면을 받은 프로야구가 올스타전을 계기로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작업복과 안전모를 착용하고 타석에선 홈런 공장장 최정관. 메가더 장군으로 깜짝 변신한 로메가더 로맥. 응원복을 입고 직접 응원을 주도한 이학주와 소방관 복장으로 마운드에 선 마무리 고우석까지. 올해 올스타전은 퍼포먼스 면에서 역대급이란 찬사를 받았습니다. 실제 경기에서도 올스타전이라 믿기지 않을 만큼 치열한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투수들은 150km가 넘는 강속구를 뿌리며 전력 투구했고 타자들도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슬라이딩했습니다. 최근 선수들의 무성의한 플레이 속에 기대 이하의 경기가 속출하면서 관중의 외면을 받는 프로야구. 이런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몸부림이 이번 올스타전에 그대로 녹았습니다. 시즌 때도 좀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 되는데 조금 더 분발하겠습니다. 오는 금요일부터 다시 시작될 프로야구 후반기의 관전 포인트는 치열한 순위 싸움입니다. SK의 독주 속에 플레이오프 직행 티켓을 따내기 위한 키움과 두산의 2위 쟁탈전. 그리고 전반기 최고의 활약을 펼친 막내 KT와 NC의 가을 야구를 향한 5위 싸움도 볼거리입니다. 관중 급감의 원흉, 기아, 한화, 롯데가 전반기의 부진을 얼마나 털어낼지도 관심입니다. 역대급 올스타전을 계기로 프로야구가 환골 탈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복더위 중 중복에 해당하는 오늘 대부분 지역이 33도를 웃돌면서 불쾌지수가 높은 후텁지근한 더위가 나타났는데요. 내일은 염소뿔도 녹인다는 절기대서입니다.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2도, 강릉과 경산은 34도까지 오르는 등 덥고 습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 장맛비 소식도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주는 모레 밤부터 중부 서해안에서 장마 전선이 활성화돼 목요일에는 전국에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주말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이 지났고 남부 내륙을 따라서는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었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밤사이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남해안을 따라서는 안개가 매우 짙겠고 짙은 안개가 끼는 곳에서는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동부 지역 내륙을 중심으로 오는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에 소나기 구름이 지나겠는데요. 돌풍과 벼락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중반부터 장맛비가 내리면서 무더위도 조금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한장의 사진입니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400m 결승 시상식.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죠. 보통은 금운동 메달을 딴 선수가 나란히 서서 기념사진을 찍는데 은메달을 딴 호주 호턴 선수가 시상대 위로 올라가지 않고 1등을 한 순양과의 촬영을 거부했거든요. 순양의 도핑 논란 때문이라고 하지만 양국 팬들 간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지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 진정한 스포츠맨십을 기대한 이들에겐 씁쓸함을 남긴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